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사연을 경청하기만 했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곳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이 크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도요. 저희 친정엄마의 경우에는 생선구이 가게를 운영하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요. 올케 언니와 올케 언니의 친정엄마가 생선구이 가게를 하는 것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혼자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두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했다며 축혀 세워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유독 친정엄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군요. 생선구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무척이나 안 잊고 하시면서요. 시댁이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면 이해해보는 척이라도 했을 거예요. 평생 대접만 받던 양반들이 부리는 사람과 사부인을 맺는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김밥집을 운영하셨는걸요. 남편이 주식 투자에 성공해 떼돈을 벌지만 않았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김밥집에서 손에 참기름 냄새가 나도록 김밥을 말았을 텐데 어이가 없었네요. 같이 식당을 운영하던 입장에서 생선구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천박한 일이라니 도저히 시어머니의 머릿속은 모르겠더라고요. 사부인은 불쌍해서 어쩝니까? 그 나이 먹도록 자식 덕도 못 보고 시커먼 숯불 앞에서 생선이나 굽고 있으니 아주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못난 애미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자기 밥벌이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어려서부터 고기 대신 생선만 먹이면서 키웠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자식 덕을 바라겠어요. 사부인, 하도 생선만 구워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집에서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탱자탱자 노는 며느리가 어떻게 자기 밥벌이를 한답니까? 밥벌이 해주는 우리 아들 등에 탁 붙어서 기생이나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아유, 복 많은 사부인께서 예뻐해 주세요. 저야 남이나 다름없지만 김서방이랑 결혼한 이상 저희 딸은 사돈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저도 참 못난 딸인 게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업신 여기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저는 임신 준비로 인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입장이었거든요. 남편 역시도 알게 모르게 생활비를 주며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며느리 역할을 할 것을 원했는걸요. 생활비를 타서 쓰는 주제라 친정엄마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뻔히 알면서도 찍소리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것처럼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덕을 보는 날이 오더라고요. 다 말라가는 논두렁에 단비가 내린 꼴이었어요. 한창 코시국으로 당시 친정엄마께서는 식당을 찾는 손님으로 인해 전염병에 걸리고 마셨는데요. 연세가 있는 데다가 오랫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서인지 친정엄마는 2달 넘게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끝나는 증상이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기도 했고요. 딸인 제가 가서 돕기라도 하면 좋았겠지만 당시 저는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지요. 때마침 친정오빠마저도 미국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기에 마음은 더욱 불안했어요.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친정엄마의 월세를 대신 내주거나 생선구이 가게를 대신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공교롭게도 둘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정주부로서 남편 몰래 모아둔 돈도 없는 데다가 임신 준비 중이었기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거든요. 친정엄마께서는 계속 병석에 누워 계신 중에 생선구이 가게 일도 못하셨기에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의 성격상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절대 자식에게 말하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발을 동동 굴렀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2달 만에 전염병이 완치되고 저는 바로 생선구이 가게를 들렀어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셨지요. 사돈한테 대신 감사하다고 애미 대신 인사 좀 전해드려라.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세상에
전염병 걸린 사돈 월세까지 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사람 겉모습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더라. 사돈이 말을 기분 나쁘게 툭툭해서 사람 찌르고 다니는 선인장인 줄 알았더니 마른 하늘에 단비를 내려주는 귀인이었지 뭐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엄마를 도와줬다고? 사람 괴롭히는 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시어머니인데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벽에도 듣는 귀가 있는 법인데 네 시애미 들으면 어쩌려고 말을 함부로 해. 월세 내주면서 네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아무리 자기가 나를 안 이꼽게 생각해도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은 애미 입장은 누구보다 잘 아니 사양 말고 도움 청하라고.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시어머니 너무 멋있지 않냐? 핫통한 데다가 가족 챙길 줄도 알고. 사돈이 그렇게 나오니 김서방도 나를 아주 끔찍이 아껴주더구나. 회식할 때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생선구이를 팔아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내가 말년에 무슨 복으로 이런 호사를 부리나 모르겠다. 시어머니께서 친정엄마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네요. 시어머니께서 말씀은 거칠게 할지언정 속은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이 사실을 미국 출장 중인 친정오빠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친정오빠는 시어머니에게 월세의 2배인 200만 원을 입금해드렸지요. 시어머니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정엄마가 점점 돈 문제로 전전긍긍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당연히 저에게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사람이 눈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카운터 밑에는 전기세 미납 고지서와 카드값 연체 같은 것들이 한데 모여있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도 없었고요. 아마 친정엄마는 가끔씩만 가게에 오는 제가 카운터 밑에까지 신경 쓰는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씀씀이가 해픈 분도 아닌데 매번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처럼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꾸준히 가게에 와서 매출을 올려주었기에 친정엄마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도통 알 방법이 없었어요. 미납고지서를 내밀며 돈이 부족한 것이냐고 물어보아도 친정엄마는 그냥 깜빡했다고만 말을 했기에 걱정은 나날이 쌓여만 갔지요. 그러다가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친정엄마가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기당한 것이 아니고서야 든든한 지원군인 남편을 두고도 돈이 줄줄 새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친정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지만 일단 친정오빠가 돌아올 때 수시로 가게에 드나들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섣부르게 나서서 본전도 못 찾을 바에야 친정오빠와 함께 엄마에게 사기친 놈의 실체를 잡는 편이 더 나았으니까요. 친정오빠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한 뒤 계속 친정엄마의 가게를 드나들며 상황을 지켜보았는데요. 갑자기 휴대폰에 알림이 울리더군요. 시어머니의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지요. 저는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장을 본 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어머니에게 직접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었는걸요. 이런 이유로 전날 남편에게 미리 시댁의 열쇠를 받아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댁의 문을 따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기도 전 열린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부산을 달며 전날부터 장 본 것들이 장바구니 밖으로 빠져나오는지도 모르면서요. 역시 없이 산 집이라 그런지 푼돈 좀 쓴 거 가지고 아주 신처럼 떠받드는데 요즘은 내가 하느님이라도 된 기분이라니까. 덕분에 요즘 재미 좀 보는 중이야. 특히 싸가지 없는 그것이 내 앞에 설설 기는 꼴 볼 때마다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내가 그래서 요즘에 집에 참기름을 안 사다 놓잖아.
애미며 딸이며 쌍으로 내 앞에서 못 챙겨줘서 안달복달 하는 꼴이 얼마나 고소한데. 참기름이 필요 없다니까. 아유, 우리 언니 머리 좋은 건 알아줘야 돼. 어쩜 딱 100만 원 쓰고 평생 노예를 둘이나 얻었어? 언니, 그것도 재주야. 가만 보면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은 언니라니까. 돈 잘 버는 아들 덕에 추구 창창 말던 김밥집 그만두고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 말이라면 매주로 콩도 쓰는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 순자 걔는 언니 보고 배알이 뒤틀려서 모임에도 안 나오잖아. 걔는 그런 승질머리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니. 손자 걔는 그러니까 대단하지도 않은 지 며느리한테 잡혀서 사는 거야. 사람이 말이야, 애 낳고 며느리 봤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돌대가리 되는 거야.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도 못 벌리고 절절거리면서 생선이나 굽고 사는 우리 사부인처럼 모든 사람이 다 머리 굴리면서 살아야겠지만 특히 며느리 본 시애미는 요요 머리를 잘 굴려야 며느리도 휘어잡고 지방 기강도 바로잡는 법이야. 언니 말이 맞지? 아, 왜 속담 중에 집에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는 소리도 있잖아. 승철이가 왜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가 했더니 다 언니 닮아서였구나. 그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애미 머리 닮은 건 당연한 거지. 그 피가 어디 가겠니? 우리 아들도 그 말 하더라. 나 때문에 사부인 가게에서 공짜로 회식하게 돼서 아주 좋다고. 애미가 똑똑해야 자식도 나가서 대우받고 편하게 사는 법이야. 아, 100만 원 내고 이 정도 노예 구했으면 나 잘한 거 아니니? 손바닥까지 치며 박장대소하는 시어머니와 그 무리들을 보며 몸 안의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고여 목구멍이 뜨거울 정도였지요.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기 위해 양손 무겁게 장을 봐온 것이 무안해지기도 했고요. 못돼 먹은 시어머니에게 당할 대로 당한 친정엄마에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한동안 망연자실한 채로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자기 친구들과 신나게 친정엄마를 안주 삼아 씹고 뜯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다시 피가 끓어오르더군요. 그래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이었죠. 그동안 모기 마냥 우리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온갖 나쁜 짓은 독파내놓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큼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셨어요? 어머니 지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재밌다고 웃고 떠들지만 어머니 친구들이랑 영원히 떵떵거리고 살 줄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게 돼 있는 법이라고요. 아우, 이게 미쳤나? 어디 시어미 생일날 행패야. 그리고 못 사는 집 옆편네 도와주고 내가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돈 받아 처먹을 때는 좋다고 굽신거려 놓고 이제 쥐어준 돈이 다 소화됐다 이거냐? 요즘 모기는 가을까지는 거뜬하게 사람 피도 빨고 다닌다는데 왜 어머니 입은 벌써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입에 들어간 게 있어야 소화가 되는 법이죠. 어머니가 꼴랑 100만 원 입금하고 친정오빠한테 200만 원이나 받아 처먹었으면서 그건 왜 홀랑 빼세요? 배꼽 큰 것도 적당히 해야죠. 자기 이득 볼 건 볼 대로 다 보고 저희 엄마 욕하는 거요? 절대 못 참으니까 당장 저희 오빠한테 받은 200만 원이랑 그이 회식비까지 당장 내놓으세요. 부모가 멍청하니 지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멍청한지도 알 턱이 있나. 뭐 빼어먹어서 너는 수치심이라는 건 있니? 지애미 닮아서 멍청하게 사는 꼴이 하도 불쌍해서 희생한다 치고 우리 집에 며느리 자리까지 앉혀줬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우리 잘난 아들은 꿀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게 좋을 거다. 제가 왜요? 사과를 해도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하셔야죠. 어머니랑 어머니 잘난 아들 농간질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떤 고생까지 했는데요. 어머니가 신나게 에어컨 틀면서 친구들이랑 히히덕거릴 동안 저희 엄마는 전기세도 못 내고 이 찜통 더위에 선풍기 하나 없이 지내셨다고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어머니 아들이 끌고 온 회사 사람들 대접하느라 저희 엄마는 허리도 한번 못 펴고 생선만 구웠어요. 이래도 제가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어야 하나요? 아이고, 돈벌레가 붙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깟 생선구이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디 그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그래, 돈이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 여기 있다.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 얼굴에 던지셨어요. 지폐가 턱에 스치고 바닥에 떨어지자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지폐 한 장이 얼굴에 맞아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만 얼굴에 지폐를 던지는 시어머니의 꼴을 보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아버렸거든요. 확신하건대 시어머니는 저를 포함한 저희 친정 식구들을 동네를 떠도는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시릴 정도로 눈을 부릅떠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시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요. 사람이라면 최소한 미안한 내색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도 아니고 사부인은 농락할 생각을 하냐고요? 생판 모르는 남도 이렇게 악독한 짓은 안 한다고요. 구질구질한 니네 집구석에 있는 여편네. 가정부로 쓴 게 얼마나 큰 죄라고 이렇게 떠드는 건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집구석이라 그런가? 돈벌레보다 더 돈 타령을 많이 하는 것 같구나. 하이했다. 거지 적선하는 셈 치고 던져줄 테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어머니, 어떻게 끝까지 식구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요? 제 말이 말 같지도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콧방귀까지 끼며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한 장을 뚝 꺼내서 손에서 흔들더라고요. 마치 저를 조롱하듯이 말이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친정엄마의 가게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얼마나 얼이 빠져 있었는지 언제 시댁에서 나와 무엇을 타고 가게에 왔는지 기억조차 안 날 지경이었지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엄마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네요. 왜 딸인 저에게 한마디 언질도 없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욕적인 행동을 참기만 했는지요. 속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 헤집어져 있었지만 막상 또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차마 따질 수가 없었어요. 성정이 착하다 못해 답답하기까지 한 저희 엄마가 왜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수모를 다 참았는지 가슴이 사무칠 만큼 잘 알았는걸요. 친정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누구보다 평온하게 지내길 바라고 염려했으니까요. 친정엄마에게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 성정을 가진 분이신데다 제가 시댁에 있던 일을 말해봤자 결과는 뻔했어요. 바로 시댁에 찾아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자신이 잘할 테니까 며느리인 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게 뻔했거든요. 더 이상 친정엄마가 바닥에 몸을 숙이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었기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만 간신히 참고 있는 속상함은 자꾸만 입 밖으로 넘쳐 흘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올케 언니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온화한 마음씨를 가진 올케 언니라면 아무런 걱정 없이 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울분을 꺼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올케 언니뿐 아니라 사장 어른과 사부인 역시도 저의 이야기에 크게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셨죠. 원래라면 이런 훈훈한 가족에는 시댁에서 느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챙겨주시는 올케 언니의 가족분들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네요. 더불어 씁쓸한 감정까지도요. 시댁에서는 절대로 느끼지 못할 감정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무리 횡포를 부리고 친정 식구들을 깔본다고 해도 남편만 괜찮다면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커먼 속내를 가진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요. 하지만 콩 심은 곳에 팥이 나지 않듯 남편 역시도 심정이 악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서인지 반성이라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았네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은 저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벗은 옷가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고함을 지르며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요. 다른 좋은 날 다 내버려두고 꼭 우리 엄마 생일날 깽판을 쳐야 했어? 그것도 엄마 친구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한 몰상식한 짓거리 때문에 어머니가 동네에 소문이 짱 났어.
아들이 주식 투자로 벼락부자 된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으려고 아주 난리 발광을 떨었다고. 아까 어머니 전화 와서 그러더라. 동네 망신 제대로 시킨 당신이랑 찢어지고 참한 여자로 다시 들여서 장가가면 안 되냐고. 당신 마지막 경고니까 내가 주는 돈으로 계속 편하게 살고 싶으면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란 말이야. 우리 어머니 눈밖에 안 나도록.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삿대질까지 하며 저를 가르치려 드는 남편을 보니 회의감이 들기도 했네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그지 같은 사람을 만나 친정엄마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리고 동네 길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할까 하면서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자기 말만 연속으로 쏘아붙이는 남편을 보며 홧김에 이혼을 해버릴까 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리 투자로 돈을 많이 번 남편이라고 한들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인간이라면 응당 헤어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구부린 손가락으로 이마를 미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가출해 있던 영혼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동시에 이왕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다 쏟아내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사부인도 못 알아보고 시골 소 부려먹는 게 어머니인데 당신이 멀쩡할 리가 없지. 당신이 아예 논점을 잘못 짚은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먼저 몰상식한 행동한 건 어머니야. 나랑 우리 엄마가 아니라. 이래서 사람도 잘 보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지금도 봐봐라. 마누라라고 하나 있는 거 집에서 펑펑 놀게 해주면서 벌어다 주는 돈이나 갖다 주니까 남편을 아주 우습게 알잖아. 당신 장모님 옆에서 같이 생선 굽고 싶으면 어디 한번 계속 해봐. 그깟 이혼 내가 못할 줄 알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디 감히 돈 벌어다 주는 서방한테 대들어 대들기는. 장모 가게에 가서 맨날 배 터지도록 회사 사람들이랑 생선 처먹고 나온 건 안 창피하고 당신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할 때마다 공짜로 먹어도 된다면서 생색냈다며. 소금 장수도 당신만큼 째째하고 짜게 굴지는 않을걸? 우리 엄마 형편이 좋으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해. 꼭 간신히 가게 열어서 입에 풀칠할 만큼 먹고 사는 장모식당에서 생선구이를 얻어 먹어야 했냐고. 지금이라도 쪽팔린 거 알면 당장 그동안 엄마 가게에서 처먹은 만큼 다 내놔. 보릿고개 때 도와준 건 기억도 못하고 이제 와서 돈 타령이야? 내가 억만금이 있어도 장모님한테 돈 한 푼도 못 줘. 잊었어?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 전염병 걸려서 골골거릴 때 도와줬던 거. 고작해야 인건비는커녕 재료값도 안 나오는 100만 원 내밀고 3달 내내 회사 사람들이랑 배 터지게 처먹었으면서 뭐? 보릿고개 때 도와줘? 좋아. 나도 당신한테 지금 당장 100만 원 줄 테니까 퇴근하고 나서 3달 내내 엄마 가게 출근 도장 찍으면서 도와드려. 그럼 되겠네. 누구 마음대로 일손을 도와도 웃기는. 내가 집에서도 안 한 살림을 왜 장모님 가게에 가서 해야 되냐고. 내가 누누이 말하는데 차라리 망하면 망했지 나는 생선이나 굽는 천박한 짓거리는 절대 못하니까 꿈도 꾸지 마. 미쳤다고 내가 그걸 하냐? 미친 짓거리인 거 아는 놈이 3달 내내 꼴랑 월세 2달 내준 거 가지고 회사 사람들이랑 가게 가서 장머리가 빠져라 생선 굽게 시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랬다간 이 정도 말싸움으로는 안 끝날 줄 알아. 남편은 지나가는 사람도 혀를 내두를 만큼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제 속을 까맣게 태웠어요. 아무 논리도 없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에 피가 몰려 두통까지 느껴지기도 했지요. 예전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슬퍼했지만 이쯤 되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와 아이 사이를 이간질시켰겠어요? 남편과 한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웠기에 저는 곧바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되었지요. 더 이상 친정엄마가 생선구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고요. 하지만 뜻밖의 일로 인해 친정엄마는 2번 다시 생선구이 가게를 영원히 접어야만 했네요. 친정엄마는 요 근래 들어 자꾸 숨쉬기가 힘들고 기침과 객담으로 불편을 호소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글쎄 폐암 3기라는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평생 술, 담배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던 친정엄마였지만 오랜 시간 숯불 앞에서 생선을 굽는 동시에
연기를 들이마신 것이 원인이 된 것이었어요. 친정엄마의 소식을 들은 친정오빠가 급히 입국을 하고 저는 올케 언니와 함께 대학병원까지 찾게 되었지요. 친정오빠와 올케 언니가 친정엄마의 수술에 대해 의논을 하는 사이 저는 보험사에 연락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안내받았고요. 이후 친정엄마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친정엄마의 상태는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무척이나 좋지 않았거든요. 원래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도 감기 비슷한 기침 외에 별다른 이상이 안 보이는 수가 많아서 진단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엄마가 폐암이었다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친정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저희 가족은 대기실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의 휴대폰이 울리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휴대폰을 열어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확인하니 전기세와 각종 공과금의 독촉장이 여기저기서 날라와 있었어요. 친정오빠나 올케 언니 역시도 병원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지요. 친정엄마의 가게로 가서 공과금 내역서를 찍어서 보내달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우리 친정으로 갖다 주겠다고 했지요.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람된 도리로 엄마가 수술이 끝난 다음 날인데 그날만큼은 공손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친정에 오자마자 공과금 내역서를 내던지며 투덜거렸네요. 평생 돈도 못 벌고 도움도 안 됐으면서 손은 또 왜 이렇게 많이 가? 목숨줄만 즐겨가지고. 당신 장모님 수술비랑 병원비 내 통장에서 빼서 내는 건 아니겠지? 그랬다가는 국물도 없이 바로 이혼이니까 처신 잘해. 남편은 이제는 하다하다 친정엄마의 목숨을 날파리 취급하며 조롱을 했어요. 그것도 친정오빠와 올케 언니 앞에서 말이에요. 즐겁할 말만 쏟아내는 남편에게 한 소리 하려는 찰나 그동안 가만히 있던 친정오빠는 남편 앞에 서류들을 던지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염치 없는 놈. 내가 지금까지 네 놈이 좋아서 봐준 줄 알아? 다 알고도 괜히 나서서 분란 일어날까 일부러 이 약 물고 참고 있는 거야. 내 동생 잘 봐달라고. 근데 뭐? 장모 목숨줄이 질겨? 지금까지 우리 집을 물로 보낸 네 놈이랑 니네 집 식구까지 당한 대로 갚아줄 테니까 기대해. 일단 잘난 우리 매제가 회사 사람들이랑 좋다고 돈도 안 내고 생선 처먹은 죗값부터 물어야겠지. 죗값은 무슨. 대학 나와서 직장생활까지 하시는 분이 가족은 고소 못하는 것도 모르세요? 괜히 아는 척 폼 잡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죠. 얄팍하게 머리 굴리는 놈이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누가 매제를 고소한대? 상습적 무전 추식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 알지? 매제 다니는 회사 사람들 죄다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어디 매제 승진길이 얼마나 꽉 막힐지 두고 보자고. 참고로 어느 회사를 가던 간신히 먹고 사는 장모 가게에서 무전 취식한 파렴치한 놈이라고 소문낼 테니까 괜히 허튼 짓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없는 집 자식이라서 형님도 머리 한번 제대로 못 굴릴 줄 알았는데 제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아주 좋네요. 좋아.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남편은 서류에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도 아주 여유가 넘치더군요. 서류 안에는 그동안 계산하지 않은 금액의 내역서와 CCTV의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는데도 말이에요.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에 평소 온화하던 올케 언니 역시도 극대노하며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심해부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나 본데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치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무식하다고 하는데 진짜 무식한 건 틈만 나면 처갓집 식구들 무시하고 나이 많은 장모 부려먹으면서 덕 보려고 하는 심해부 같은 인간한테 쓰는 말이죠.
두고 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심해부 하나는 질기게 걸고 물어늘어져서는 다시는 펴지도 못하게 남은 인생 아작내줄 테니까. 처남댁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제 인생을 아작낸다는 겁니까? 좋은 날도 아닌데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분란 만들지 말죠.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올케 언니 집안이 아주 빵빵한 법조계에 한 자리씩 차고 있는 대단한 집안이라고. 제 말에 남편은 바로 사색이 되어 당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는 올케 언니가 빵빵한 법조계 집안 자식이라는 걸 남편이 알 턱이 없었지요. 올케 언니는 비록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진 못하고 현재 집안일을 하며 평범하게 지내셨지만 법대까지 나온 똑똑한 분이셨기에 남편은 올케 언니의 쪽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지만 뒤늦게 빈다고 해서 무겁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건물 투자한다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신경이 날카로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아직 입주자도 없어서 다달이 대출금은 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저 직장에서 소문 잘못 나면 잘리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법조계 집안이란 말에 무섭긴 무서웠는지 남편은 곧바로 매번 회식 때 나온 금액을 친정오빠의 통장에 몽땅 입금시키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하루가 다르게 병원에 찾아와 싹싹 빌기도 했어요. 한 번만 봐달라면서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친정엄마가 보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라 해도 시원찮았지만 지금은 친정엄마가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남편을 병원 밖으로 내보냈어요. 사실 손바닥 뒤집듯 강한 사람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남편의 간사한 짓거리가 보기 싫은 것도 한몫했고요. 한동안 바닥에 달라붙은 껌딱지처럼 굴던 남편은 투자한 건물이 재개발 지역으로 떠오르자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 병원에서의 발길을 딱 끊더군요. 곧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도 했지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업자들을 찾아 밖으로 싸돌아다닌 사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친정엄마는 곧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친정엄마의 수술은 무척이나 잘된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친정엄마가 곧 쾌차할 거라는 희망을 걸었어요. 친정엄마 역시도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한 분이셨기에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고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는 것과 별개로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려오곤 했지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빠지는 것은 물론 머리카락까지도 다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의 소식을 들은 고향분들은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항암 치료가 완치된 후에 만나셔라 말씀을 드렸지만 친정엄마께서는 고집을 부리셨죠.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니. 지금 안 만나면 숨 넘어갈 때 고향 친구들 안 만난 걸 계속 후회할 텐데 나는 그러기 싫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몰골이 이래서 고향 친구들이 놀라지는 않을까 걱정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하기 전에 멀쩡한 모습으로 만날 걸 그랬지 뭐니. 어찌 된 게 나는 인생을 이렇게 후회만 하다가 가는지 애미로서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항상 너희한테 기대기만 해서 이 애미가 미안하구나.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친정엄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허탈하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친정엄마께서는 젊어서는 자식을 키우느라 나이 들어서는 늙은 자신을 건사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신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함께 해외여행이라도 가보는 건데 하며 친정엄마를 등진 채 살았던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지요. 친정오빠와 올케 언니가 병원으로 오게 되고 저는 간만에 집에 가게 되었어요. 마침 갈아입을 옷까지나 세면용품도 떨어졌던 터라 참 다행이었지요. 친정오빠 내외는 이왕 집에 간 거 하루 쉬고 돌아오라 말했지만 아픈 엄마를 두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집을 나서려고 하자 친정엄마가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친정엄마께서는 고향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예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탁에 앉아 친정엄마가 쓰실 수 있는 가발을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이었지만 이미 정이 뚝 떨어져 있었기에 한마디도 나누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을 본 남편은 또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어요. 없는 돈으로 무슨 가발을 사들여. 당신은 돈도 안 벌면서. 저번에 보니까 장모님 대머리도 잘 어울리던데. 남편의 말에 저는 핸드폰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남편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남편이 쓰레기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바닥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실실 웃으면서 친정엄마의 대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하는 남편으로 인해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껴야만 했지요. 시어머니가 암 걸려서 항암 치료 받는다고 생각해봐. 가뜩이나 우리 엄마 머리 빠진 것 때문에 엄청 속상해 하시는데 사위라는 놈이 뭐? 대머리가 잘 어울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우리 엄마 가발 사달라고 했어?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예쁜 가발 사준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인데? 당신이야말로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엄마가 무슨 암이야.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내가 이번 일만 끝나면 당신이랑은 무조건 이혼이야. 집구석에 먼지만 굴러다니는 집안 사람들을 내가 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돈 많고 든든한 백 가지고 있는 이쁜 마누라로 갈아 끼우면 그만일걸. 내가 건물주가 된 이상 당신 같은 거 이혼하면 그만이야.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기에 전 곧바로 짐을 들고 집을 나와버렸네요. 저 역시도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몸이 편찮으신 친정엄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까 꾹 참는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저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도 채 안 돼 눈을 감으시고 말았네요. 한평생 자식밖에 모르던 친정엄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가까운 가족과 친정엄마의 고향 친구들을 제외하면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친정엄마와 올케 언니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는데요. 친정엄마가 제법 친밀하게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이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친정엄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려나 보다 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서류들을 꺼내며 뜻밖의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구축 아파트가 이번에 재건축 건물로 확정되면서 5억으로 값이 뛰어서요. 어머니께서 며칠 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파트는 두 분께 똑같이 나눠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상속에 관해서는 따로 변호사 선임이나 상속자 지정 같은 것도 정하셔야 해서요. 네? 어쩜 좋아. 오빠, 엄마가 우리 남매 걱정돼서 마지막으로 집을 남기고 가셨나 봐.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했으면서 오빠, 나는 이 돈 못 받을 것 같아. 엄마가 시댁 식구들한테 무슨 짓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엄마 앞세워서 몸쪽 노릇까지 한 내가 엄마 돈을 어떻게 받겠어?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일 고생한 것도 오빠인데 올케 언니랑 나눠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어디 내가 걱정돼서 이 아파트를 남기고 왔겠어? 다 너 걱정돼서 그런 거지. 엄마도 이미 알고 계셨어. 매제랑 너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인지. 맨날 항암 치료로 아파서 잠도 잘 못 자던 사람이 네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 이혼녀 딱지 붙는 게 낫지. 그런 고약한 성미 가진 집구석에 너 못 둔다고. 어차피 우리 형편이야 넉넉하니까 1억은 내가 갖고 4억은 네가 가져가. 이혼하고 혼자 살 궁리하려면 여기저기 돈 들어가는 데도 많을 테니 네가 써야지. 그래요, 아가씨. 이혼하고 새로 직구해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저는요, 우리 아가씨처럼 마음씨 곱고 착한 시누이랑 가족이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가씨네 시어머니 보면서 저는 참 복받았구나 생각했거든요. 착한 시누이 얻은 값 지금 지불한다 생각할 테니까 아가씨가 돈 가져가세요. 우리 올케 언니 마음씨 정말 천사이지 않나요? 친정오빠는 핏줄이니 그렇다 해도
올케 언니가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원래 돈 앞에서는 가족도 남보다 못하게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친정오빠와 올케 언니는 끝까지 저를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 어여쁜 마음에 저는 채통도 있고 친정오빠 부부를 와라 껴안을 수밖에 없었네요. 더불어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일을 겪으며 느꼈던 불안함은 싹 사라졌거든요. 그나저나 매제 이놈은 왜 안 오는 거야? 아무리 장모 등골이나 노렸던 호로 자식이라고 해도 장모 마지막 가는 길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전날만 오고 얼굴 한번 안 비치네 아주. 내가 전화하면 고운 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성미 네가 전화 좀 해봐. 안 온다고 하면 내가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서 엄마 앞에 절시켜줄 테니까. 친정오빠의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묻기도 전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왜 전화했냐고 신경질을 내었지요. 그리고 남편이 친정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고 웃겨서 저도 모르게 짧게 소리를 내며 웃고 말았네요. 지금 사기친 놈 때문에 내 건물이 홀랑 넘어가게 생겼는데 장례식은 무슨. 첫째 날 그 얼굴은 비쳤잖아. 이미 요단강 건넌 장모 신경 쓸 정신 없으니까 한 달 내내 장례식 할 거 아니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 사기꾼 놈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고생까지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사기를 치냐고. 이거 장모님이 저 세상 뜨면서 나한테 저주라도 내린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기는커녕 아주 통쾌해서 알턴니가 빠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친정엄마가 돈이 없다며 무시를 했으니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는걸요. 남편이 쫄딱 망해 빚까지 지게 생겼다고 말하자 당장 남편을 잡으러 갈 것처럼 굴던 친정오빠 또한 화를 풀었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남편과 제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꽁지 빠지게 경찰서와 사기당한 건물을 들락날락할 동안 저는 아파트 상속으로 인해 상속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 바빴으니까요. 등기 서류와 사속 등기 신청 준비를 함과 동시에 부동산 중개인이 정리해준 아파트 시세 관련 서류도 같이 뽑아놓기도 했지요. 더불어 이혼 준비까지 하면서요.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제가 아파트 상속과 이혼 소송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을 때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어요. 전국 방방 곳곳으로 사기꾼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며칠간 얼굴이 헬쓱해진 두 사람을 보며 다시 알게 되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참 재수없다고 하필 남편이 사기를 당해 가지고 있던 현금마저도 다 대출금으로 날린 날 앞니가 빠져버린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빠진 거래요. 복 없는 년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났네. 이거 사. 니 년 때문에 우리 집이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어쩔 거야. 더 이상은 두고 못 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돈 벌면서 우리 아들 대신 대출금 갚아라. 앞니가 없어서 자꾸 발음이 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픽 하고 튀어나와 버렸지 뭐예요. 그러다 남편이 식탁 위에 있던 서류를 발견했을 때는 아차 싶었어요. 서류에는 아파트 시세와 상속 서류가 들어있었잖아요. 빠르게 서류를 확인한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곧 죽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이제 살았네. 엄마. 장모님이 남기고 간 그 고물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무려 5억이나 올랐대. 우리 엄마 앞니 나가서 좋아하는 갈비도 마음대로 못 먹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참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 돈으로 엄마 임플란트부터 해. 아이고 세상에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잘난 아들이 이대로 무너질 리가 없지. 장하다 장해. 그럼 당장 대출금부터 갚고 나머지 돈은 다시 사업하는 데 쓰면 되겠구나. 정작 북주인은 줄 생각도 없는데 벌써 발바닥에 땀이 나라 춤을 추는 두 모자를 보자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친정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도 앞니빨 없는 게 훨씬 잘 어울려. 이거 왜 이래? 누가 임플란트 할 돈이나 준대?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야. 당신은 이거나 받고 꺼질 준비나 해. 저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울분을 터뜨리며 남편의 앞에 이혼 소장을 던져주었어요. 이혼 소장을 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했지요. 그놈의 100만 원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생각인데. 어머니 하도 우려먹어서 맹탕이나 다름없겠어요. 계속 이걸로 은혜 타령할 거였으면 그때 돈 좀 더 쓰시던가요. 왜 지금 와서 이러세요? 맹탕이든 숭늉이든 도와준 건 도와준 거지. 월세 내줄 때는 좋다고 달려들더니 이제 쫄딱 망했다고 멀쩡한 남편이랑 이빨 나간 시애미 버리겠다 이거냐?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아범아, 네 와이프랑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무조건 버텨서 4억 다 가지고 와야 한다. 어머니, 가뜩이나 앞니가 없어서 입안에 바람이 숭숭 들어올 텐데 쓸데없는 말 좀 삼가세요. 그렇게 입 벌리고 아무 말이나 했다가 벌레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조심성이 없게 행동을 하세요. 발악하려면 하세요. 저는 장모 대머리 가지고 조롱한 놈이랑은 절대로 같이 못 사니까 어디 이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법원에 가서 두고 보자고요. 그 전엔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인 올케 언니의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이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에게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4억이 있었기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남편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정에 도움을 준 기여도를 이야기하며 4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증여받는 자의 독립적인 재산으로 보호된과 동시에 증여받는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기에 남편은 4억을 가지고 갈 조건조차 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재산 기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말에 남편은 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채통 없이 책상을 내려치며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혼하지 못한다고 떼를 쓰기도 했고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너희 친정엄마 일은 내가 죽는 날까지 사죄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빚쟁이한테 쫓기지 않도록 조금만 도와다오.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누구 마음대로 돈을 줍니까? 이봐요. 그쪽 아들 회사 바닥에서 장모 등쳐먹는 호로 자식으로 소문 안 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알고 넘어가세요. 저에게 매달리던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호통에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전셋집은 재산 분할 문제가 걸려 있었기에 빼야 했는데요. 참 다행히도 아파트의 가격은 2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파트를 매매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는 함께 찾아와 싹싹 빌었네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오갈 곳이 없다며 제발 같이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저는 염치도 없이 찾아온 두 모자에게 집을 내주는 대신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기로 했지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희는 소량의 권리금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생선구이 가게를 양도했거든요.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를 생선구이 가게에 던져주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친정오빠 내외와 함께 생선구이 집을 방문했는데요. 두 모자는 더워서 열기가 펄펄 나는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생선을 굽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숯불로 말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생선을 굽던 전 남편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굽고 있던 생선도 내버려두고 뛰어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렇게 힘든 건 줄도 모르고 그동안 회사 사람들 데리고 생선구이 처먹자고 한 내가 미친놈이었어. 내가 고생해보니까 알겠더라. 장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건지. 나 다시 시작하면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노력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내가 잘할게. 형님, 재결합만 하면 다시는 이 사람 고생시킬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제가 빚 갚을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오빠, 이 정신 나간 놈 말 들어서 뭐해. 그만 가자. 내가 미쳤니? 너 같은 빚쟁이에다가 천박한 생선 굽는 일하는 남자랑 재결합하게.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 생선 굽는 일이 그렇게 천박하다고. 그나마 구해준 일자리 잘리기 싫으면 열심히 생선이나 구워. 자꾸만 제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통에 결국 친정오빠가 나서서 전 남편의 멱살을 들어올리기도 했어요. 친정오빠의 호통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가 줄줄 눈물을 흘리며 이전 시어머니와 함께 생선을 굽는 모습을 보자 참으로 고소하더군요. 이후 저는 올케 언니의 큰아버지 로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오빠와 올케 언니가 아니었다면 전 남편과는 이혼도 제대로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